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5강 주자학 중독사회 의견과 사실의 혼동 생존 기반의 자기부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인의 밈을 변화시켜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회적 갈등 해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준과 관련된 서구 세계의 밈을 변혁시킴으로써 서구 세계가 오늘날까지도 동양 세계를 압도하게 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지만 의견은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관찰과 실험에 의한 팩트와 데이터만이 아는 것, 즉 지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팩트 중심의 사고방식은 서구인들의 밈 속에 400년 이상 견고하게 자리잡아 전세계 모든 대학의 석사, 박사 논문에는 팩트의 증거인 표준 편차를 동원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의견의 채택 혹은 기각 여부를 기술해야만 논문 통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서구 세계가 이처럼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의 밈으로 갈아탄 지가 400년이 지났건만 주자학의 저주 때문에 관념적 의견만 편식한 우리 사회는 지금도 팩트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의견을 지식인 양 착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훈 작가는 2008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글에서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해 언어가 소통이 아니라 단절로 이르게 한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단절과 장벽만이 쌓인다 라고 애타게 말했습니다. 요컨대 의견을 사실보다 우위에 두는 사회는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행복의 기본 토양인 사회적 신뢰 자체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의 확대 재생산과 더불어 선진국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국 가서 최초로 빌보드 음반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LPGA 톱10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 골퍼들, 올림픽 단체전 8연패를 달성한 여자 양궁의 타고난 재능이 설마 조선의 밈이 발현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조선이 그렇게 억누르고 왜곡하려 한 동이족과 고구려적인 밈의 발현입니다. 조선은 무엇을 만들거나 이를 유통시키거나 몸을 사용하여 끼를 표현하는 행위들을 천하고 하찮은 사람들의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즉, 물과 기에 관련된 이슈는 괜찮다, 적당히 해라, 그 정도면 됐다 라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주자가 말한 예와 도덕의 이슈는 주자가 무식해할 정도로 끝장을 보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1년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 포로들을 송환하러 일본에 갔을 때 남원과 진해 일대에서 끌려간 일부 도공들이 조선으로의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공예품이라는 단어 그 자체와 이러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는 호칭 자체도 조선 500년에는 없었고 일제시대에 왔어야 생긴 단어이고 호칭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있으면 장인의 대우는 몰라도 최소한 기술자로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데 조선에 돌아와서 노예 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업인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제정한 재팬 프라이즈라는 상의 시상식에는 일본의 천황 부부가 참석합니다. 반면에 이병철 회장이 제정한 화엄상의 시상식에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무총리의 참석조차 장담을 못합니다. 최소한 물과 기에 관한 한 일본은 백제와 고구려의 밈을 계승받아 만들고 팔며 유통하는 업과 사람을 우리처럼 천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인의 유래가 상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중국 고대왕국 상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로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비단과 소를 화폐로 삼아 부락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여 부를 쌓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산농공상이라 하여 살을 제일 귀한 존재로 삼고 상을 제일 천한 존재로 자리매김시킨 것도 우리 민족의 타고난 밈을 망령된
승리학의 밈으로서 왜곡시켰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좁디 좁은 시장을 가진 우리나라는 그저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자라서 대기업도 되고 재벌이 되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도록 해야만 최소한의 의식주와 현재의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황과 송시열 및 조선의 치자들이 우리들의 뇌 속에 복제해 놓은 반기업, 반시장, 반개방의 패턴들을 친기업, 친시장, 친개방의 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의 생존 기반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문에서 980억 달러, 약 100조 원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자 산업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슈퍼 301조라는 테러를 일본에 가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984년 당시 반도체 후발사였던 일본의 히다치, 미쓰비시 등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보다 월등한 수율과 생산성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은 슈퍼 301조를 동원하여 일본의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연구개발까지 금지시키고 거기에다 판매 가격까지 통제하는 테러를 일본에 가했습니다. 그 테러의 혼란한 틈새를 이용하여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시장에 잠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 전 부문에서 공급이 초과된 지금부터는 연간 100조는 고사하고 10조짜리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강대국들의 테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인 것입니다. 중국도 주변국들에게 종종 테러를 가하는데 우리에게 가한 대표적인 테러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롯데마트에 가한 테러입니다. 이처럼 주변 약소국에게 시도 때도 없이 테러를 감행해온 중국도 미국에 당했는데 트럼프가 미국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 ZTE사에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ZTE 부회장은 1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모든 경영진이 물러나는 타협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백색 테러이다. 깊은 굴욕을 느낀다. 라고 퇴임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하여 이러한 테러를 가하는 실제적 이유는 명백합니다.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에 잠입하는 것을 방치했더니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5G 시장에서의 주도권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싹을 잘라서 향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국이 주도하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국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후손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과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억색의 운이 좋아서 반도체의 경우처럼 강대국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에 진입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강대국 중 어느 한 나라와 협업하여 진출함으로써 협업 파트너의 방패로서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강대국들이 오직 자기의 국익만을 위하여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한시바삐 대테러 대책반이 가동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청나라의 홍위포가 언제라도 불을 뿜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망골레를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나라 왕의 제사를 지내느라 백성의 고해를 쥐어짜는 밈에 중독되어 자신의 지정학적 분수도 모르고 현실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행정수도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슈가 국가적 어젠다가 되고 대테러 대책반장이 되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혼내느라 늦게 왔다는 말 등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한산성에서 망골레를 행하고 창덕궁에 대보단을 설치하여 남의 조상의 제사 지내게 하는 주저학의 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